로마의 바커스 축제 이후 파티 장면은 종종 미술적 상상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카니발, 축하 행사, 예술계의 사교 활동들을 둘러보며 관객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여러분이 꼭 참석하고 싶은 최고의 파티 장면은 무엇일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파티와 잔치 주제의 그림 중 첫 번째로 가장 오래된 작품 중 하나인 앰브로스 벤슨의 작품 카나에서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종교와 장르인 이 그림은 고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가장 메인 주제였는데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화풍과 기법으로 파티나 잔치를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앰브로스 벤슨은 북부 르네상스의 일부가 된 이탈리아 화가였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며 북부 플랑드르 국적을 택하여 북부 르네상스 화가로 활약하였습니다. 우선 이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종교적인 주제로서의 중요한 이유를 간략히 알아야 하는데요. 카나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로 수십 장의 작품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졌었죠. 카나의 결혼이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나의 혼인잔치는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의 신적 정체성, 신성에 대한 계시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어린 양의 큰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시작하기 위해 친히 오신 신성한 신랑이 즉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잔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종교적 측면에서의 결혼식 파티는 일반 결혼잔치와는 격이 다르겠죠. 그렇듯 벤슨이 그린 이 작품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시각적 구도가 보입니다. 1540년에 그려진 이 작품에는 기존의 비잔틴이나 르네상스 성화와는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수와 마리아에는 그림 한복판에 위치시키는데 벤슨의 그림에는 중앙에서 비켜나간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일종의 구도의 혁신이죠. 또 한 가지의 구도적 혁신은 바로 등장인물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물들은 각기 다른 곳을 응시하죠. 게다가 모든 인물들의 표정은 개성이 없죠. 완전 무표정입니다. 기존의 그림들에 비해 자유로워졌지만 이후의 작품보다는 아직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상징 요소는 바로 결혼식에서의 와인인데요. 유니티 캔들 행사처럼 행사 후반부에 열리는 와인 행사는 두 생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요. 달콤한 와인과 드라이한 와인을 함께 블렌딩하여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나 지속되는 결혼 유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또 다른 결혼식 잔치의 그림인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 르네상스 미술의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진보한 종교화에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피터 브루겔 더 엘더였습니다. 피터 브루겔은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르네상스 회화의 가장 중요한 화가 중 한 명이자 판화 제작자였으며 종교와 풍경 그리고 평민들의 삶을 그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주제를 큰 그림으로 표현하는 선구자였는데요. 종교적 주제가 더 이상 회화의 자연스러운 주제가 아니었을 때 성장한 1세대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서 혁신적인 주제 선택에서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회화와 후기 회화 전반에 대한 형성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직 날이 밝은 늦은 오후인데요. 바깥에서 하객들이 방으로 몰려들고 있죠. 그리고 백파이프 연주자 중 한 명이 우리의 주의를 앞쪽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는 방금 나온 평범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가 고픈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명의 도우미가 경첩을 떼어낸 문을 사용하여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 맥주를 붓는 서버와 한쪽에서 식사를 하는 어린이가 그림 앞쪽을 점령하고 있죠. 또한 테이블 끝에서 결혼식 하객들에게 접시를 전달하는 모습을 따라가면 진정한 주인공인 신부에게로 인도됩니다.
우리의 신부는 그녀를 기리는 종이 왕관과 함께 걸려있는 긴 녹색 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플랑드르 관습에 따르면 신랑은 저녁까지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고, 또한 신부는 미리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브리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우리가 더 많이 알면 그 그림이 실제 상황을 캐리커처로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리겔의 그림이 그렇듯이 이 그림에서도 그만의 놀라운 디테일을 볼 수 있어서 당시의 사회적 상태를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이 장면은 많은 매력적인 디테일을 포함하여 16세기 농부의 결혼식 축하 행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접시는 경첩에서 떨어진 문에 운반되고 있고, 결혼식 식사는 빵, 죽, 숲으로 구성되어 있죠. 당시 전통 악기인 피즈작을 연주하는 두 명의 백파이퍼들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피즈작은 우리가 아는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와는 달리 파이프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랑입니다. 신부는 정확하게 중앙에 종이 왕관의 상징까지 표시되며 나타났는데 도저히 신랑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도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신랑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의 대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속 신랑의 정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어 왔는데요. 신랑은 그림 중앙에 검은 코트를 입고 옆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 오른쪽 먼 벽에 기대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누구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시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은 식탁에 앉지 않고 대신 음식이나 음료를 서빙하는 경우도 많죠.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신랑은 플랑드르 관습에 따라 결혼식 잔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플랑드르 풍습에서 신랑은 해가 저물기 전까지는 식장에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로 이 그림에 아직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신부만큼이나 신랑을 상징할 만한 독보적인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농촌의 그림으로 상징되었을까요? 브리겔의 이 농부의 결혼 잔치는 수확과 농민의 농업생활을 상징하는 갈퀴가 달린 두 개의 곡물단이 있는 헛간에서 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많은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16세기 농부의 결혼식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경첩에서 떼어낸 문짝에 접시를 얹어 운반하는 장면이 보이고요. 또 결혼식 식사로는 빵, 죽, 숲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의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왕족에 비해 대비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티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도록 전통 악기인 피즈작을 연주하는 두 명의 파이퍼를 그렸습니다. 또한 접시를 핥고 있는 전경에 바지를 입은 소년의 모습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부자는 벤치에 빵을 올려놓고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죠. 우리나라의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평범한 동네 잔치의 느낌이 물씬 나고요. 이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은 프란체스코 수도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귀족은 지역의 성주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이때도 평민들의 잔치에 초대되어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수줍지만 차분한 모습으로 캐노피 아래 신랑을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렇듯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여겨질 정도의 평민의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그린 브리겔의 그림은 이후 많은 그림에 교과서적인 존재로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신랑이 존재하지 않는 장면에 브리겔이 마치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그린 듯한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